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6주 강의네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7주 강의하고 8주째 시험 보죠. 그래서 이제 한 주만 더 공부하면 이제 시험 보는데 이번이 6주 강의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는 다 배웠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기본 법칙이 뭐였냐면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는데 우리 다음 주일에 시험 보기 전 마지막 주일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한번 봅니다. 한꺼번에 보면 이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법칙이 아니라 굉장히 유사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기파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맥스웰이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그것을 공부할 텐데 이번 주에는 그 전에 패러데이의 패러데이 법칙으로 전자기 유도로 알게 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이게 발전이에요. 또는 교류회로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류와 교류회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류회로 중에서 이번 시간은 특히 교류저항회로를 하겠어요. 교류저항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전력이 교류기전력인데 거기에 저항을 붙인 회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 기전력을 교류기전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기로 하죠. 교류기전력을 만드는 발전기를 교류발전기라고 하겠어요. 우리 발전소에 가면 전부 이 교류 발전기이고 거기서 교류 전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전류가 전부 다 교류 전류죠. 이때 교류 발전기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 N하고 S 이렇게 써진 게 이게 뭐예요? 자석이에요. 영구자석이에요. 영구자석.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건 뭐겠어요? 도선이에요. 도선. 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폐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임의로 폐회로 하나만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거를 무슨 형태로 만들었냐면 인덕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아놨어요. 왜 그렇게 하게? 거기에 유도 기전력이 많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떠냐? 여기에 지금 억지로 이거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내 폐회로를 억지로 회전시키면 그 폐회로에 유도기전력이 생기는데 이 유도기전력이 바로 이제 발전기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유도기전력은 시간에 대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균일한 자기장에서 폐회로를 이동시키면 거기서 생기는 유도기전력은 무엇에 의존하냐면 패러데이 법칙이죠. 선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의존하는데 이 선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어떠냐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것이 바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교류기전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류발전기에서 유도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조금 더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이거 입체적으로 그리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회로를 단면으로 봤어요. 단면으로 봐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하지. 회전하는 쪽 반지름이 R, 회전하는 쪽은 어떤 쪽이에요? 회전하는 쪽 반지름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두 개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L이고 이쪽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회로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2R 곱하기 L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자기장 선속은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B.A인데 B는 자기장이에요. 여기 균일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ELR이 면적이죠. 그 다음에 세타는 면 벡터와 자기장 벡터 사이의 각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속이 되겠죠. 근데 이 선속이 어때요? 가만 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선속이 여기서 변하는 건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뭐가 변하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세타가 변하는 중이죠. 그래서 세타가 변하기 때문에 요거 변하는 비율을 계산할 것 같으면 우리 교류기전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그림 있죠.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속도는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 잘 알죠. 각속도는 회전각분의
그 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델타 세타를 델타 t로 나눈 거 또는 dt분의 d 세타가 바로 각속도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t가 바로 세타가 되니까 각속도가 오메가면 지나간 시간을 곱하면 회전 각이 돼요.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니까 여기서 아까 요게 바로 저 선속이었죠. 선속을 t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를 t로 미분해야 되겠어요. 근데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니까 여기 오메가 t 있는 것을 t로 미분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이건 패러데이 법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없어졌어요. 뭐 이거는 별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EBL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요 앞에는 EBLR 오메가 이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변하는 건 뭐냐면 사인 오메가 t가 변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간단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앞에 있는 것을 전부 E0라고 표시하겠어요. 그러면 이 E0가 뭐예요? 유도 기전력의 최대값이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가장 큰 값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로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EBLR 오메가에 해당한다. 지금 여기서 아까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돌릴 것 같으면 이런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표시해 주는 게 좋냐면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사인으로 표시했는데 꼭 사인으로만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코사인으로 표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계산하기에 편하게 결과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사인으로 표시했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무엇으로 달라지겠어요? 어떨 때는 사인이 되고 어떨 때는 코사인이 되겠어요? 우리 t는 제로를 어디로 정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t를 반죽이 빠르거나 늦게 정할 것 같으면 이게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사인 별게 아니에요. 또는 코사인 여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래도 되겠어요. 이 파이가 바로 뭐냐면 시작할 때 t는 제로 때 요게 세타가 파이만큼 각을 이루고 있었다면 여기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언제로 정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전력이 항상 이런 표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회로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류전원 직류 기전력을 변하지 않는 기전력을 연결한 회로에서도 회로 문제에서는 우리 구하는 목표가 뭐였어요? 회로의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였어요. 이 전류를 뭘로 구했어요? 키르이호프 법칙으로 구했죠. 자, 그래서 여기 기전력이 주어졌어요. 기전력이 이렇게 변한다고 주어졌을 때 우리 키르이호프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전력을 볼 것 같으면 이 기전력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코사인, 사인 이런 주기함수로 표시되면 이런 주기함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로 뭐가 있냐면 주기가 있어요. 주기. 이 주기는 뭐예요? 한 동작을 다시 원래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주기는 여기서 이 제로는 진폭이라고 한다면 t는 교류 기전력의 주기인데 이 주기는 뭐하고 같냐면 t분의 1은 진동수하고 같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보통 우리 집에 들어오는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얼마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60Hz라고 알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EF가 60Hz면 60Hz가 되려면 T가 얼마야 되겠어요? 60분의 1 초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기가 우리 저 발전소에서 만드는 것은 60Hz짜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가 전부 다 저 진동수가 60Hz짜리 교류를 쓰겠어요? 아니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어요? 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대강 어느 정도냐면 50에서 60 사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가전제품을 살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전제품을 사는 게 좋아요. 다른 나라 거를 갖고 오면 어떤 거 진동수에 의존하는 가전제품이 있으면 진동수 50짜리에 최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 사면 이거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진동수는 여기 있는 이 각진동수는 진동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 파이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진동수가 한 번이면 이 파이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바로 각진동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냐라고 하는 게 각진동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각진동수는 주기로 할 것 같으면 F가 T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교류 기전력의 각진동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는데
그냥 진동수의 단위나 각진동수나 전부 헤르츠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헤르츠로 얘기했을 때 진동수 값을 헤르츠로 얘기했을 때 이게 진동수인지 각진동수인지를 사실은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진동수인데 각진동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진동수에다 2파이를 곱해줘야 되겠어요. 2파이는 각은 차원이 없는 양이에요. 그렇죠? 각은 차원이 없죠. 그래서 그때 2파이 이게 레디안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건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진동수와 각진동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1헤르츠란 진동수가 1초인 거예요. 진동수가 1초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주기가 얼마인가나 마찬가지예요. 주기가 1초인가나 마찬가지예요. 주기가 1초인 진동수가 1초에 한 번을 1헤르츠라고 하는데 왜 하필 헤르츠라고 그랬겠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 이름이냐면 항상 사람 이름을 특히 SI 단위계에서는 사람 이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사람 이름 쓰는 게 그 분야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쓴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울 때 그런 단위를 써요. 헤르츠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헤르츠는 이 사람 몇 살쯤 돼 보여요? 30살이요. 네, 30살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857년생인데 1894년까지 뿐이 못 살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네, 얼마 못 살았죠. 네, 이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로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예언을 1865년에 전자기파가 존재할 거라는 걸 예언했어요. 따라서 당시에 이제 유럽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맥스웰이 예언한 이 전자기파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하는 걸로 그냥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 헤르츠의 지도 교수가 이 베를린 대학교에 다닐 때 지도 교수가 헬름홀츠라는 사람인데 헬름홀츠라는 지도 교수도 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너 한번 전자기파를 진짜로 실험으로 한번 만들어봐라고 하는 과제를 줬어요. 근데 학교에 박사 공부를 하는 동안은 못 만들었어요. 졸업하고 박사 받은 다음에 키엘 대학교인지 어떤 대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교수를 하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라디오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방법으로 맥스웰의 전자기파에 대한 이론을 증명해서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87년, 8년 요때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예언된 지 근 20년이 된 후에 전자기파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었는데 여기 있네. 키리유프와 헬름홀츠의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독일의 키엘 대학교 맞아요. 그 다음에 칼스루헤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런 실험을 성공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6세의 젊은 나이에 폐혈증으로 사망했어요. 그냥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 막 수술도 하고 그러다가 이 폐혈증 때문에 그냥 죽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의 이름을 SI 단위계로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교류 기전력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교류 기전력을 연결하고 거기다 저항을 연결한 교류 저항 회로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교류 기전력, 기전력이 직류 기전력은 막대기 2개로 했는데 교류 기전력이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건 어느 쪽이 전위가 더 높아요? 높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있을 때 어느 쪽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는 쪽으로 어디 높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높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단 내가 이런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키르호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키르호프 법칙은 매 순간마다 성립해요. 어떤 t 순간에. 그래서 어떤 t라는 순간에 여기는 et였고 이거는 it고 여기는 r이라고 할 때 여기에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 직류회로 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전위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IR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ET 빼기 ITR은 제로. 이렇게 한 게 이게 교류 저항 회로의 키르호프 법칙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전류 이제 다 구했을 것 같아요? 안 구했을 것 같아요? 다 구했어요. 이제 다 구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서부터 어때요? 기전력을 R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기전력을 R로 나누니까
기전력이 사인 오메가 t로 변하면 전류도 어때요? 그냥 사인 오메가 t로 변하죠. 그때 전류의 최대값은 기전력의 최대값을 그냥 R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값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나 똑같아요? 우리 직류 전원일 때의 관계가 똑같죠. 직류에서 관계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교류 저항 회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똑같이 사인으로 기전력이나 전류가 다 똑같이 사인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똑같이 0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최대값에 도달했다가 똑같이 0 됐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저항 회로의 중요한 성질이겠어요. 이게 우리가 저항 회로의 중요한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떨 때 그러겠어요? 모든 경우에 다 이런다면 우리가 저항 회로의 중요한 성질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우리 저항 회로 말고 다른 회로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교류 기전력에다가 뭐도 붙일 수 있어요? 인덕터도 붙일 수 있고 축전기도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때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위상이 똑같은 것은 저항 회로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질은 전류와 기전력의 이런 성질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주기함수에서 위상이란 언제 커졌다, 언제 작아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위상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걸 보세요. 여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가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어때요? 사인하고 코사인 그릴 것 같으면 주기가 똑같고 진폭이 똑같으면 사인과 코사인은 진폭이 1이죠. 이거 그려놓으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이 생겼죠. 뭐만 달라요? 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요거 시작점만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과 사인은 위상이 2분의 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위상이란 뭐냐면 바로 이런 점들이 위상이 같은 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t가 작을 때고 클 때고 이런 거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지금 사인이나 코사인은 요거 똑같은 거 요거 하나가 반복되는 것인데 요 하나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 같아요. 차지하는 위치. 이게 바로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상이 같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는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사실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같아요? 아니요? 아닌 것 같다. 90도가 딱 돼야지 되는데 여기 최대에서 0이 돼야지 그때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아무튼 이러면 요거는 똑같은 게 얼마만큼만 차이 나냐면 요놈 같은 점은 요만큼만 차이 나죠. 요 세타만큼만 차이 나요. 그래서 빨간 요 주기함수하고 파란 주기함수는 위상이 세타만큼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위상이 2파이만큼 차이 나면 그건 어떤 거겠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위상이 2파이만큼 차이 나면. 위상이 파이만큼 차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상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요. 위상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에서 시작점이 어디가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류 회로가 있으니까 이제 교류 저항 회로 했어요. 이런 교류 저항 회로가 있다면 우리 구하는 게 전류니까 우리 교류 회로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교류 회로의 전류가 좀 교류 저항 회로만 배웠으니까 우리 교류 저항 회로라고 하지.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류가 얼마야? 몇 볼트야? 그러면 몇 암페어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자꾸 변하죠. 자, 그렇게 자꾸 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값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값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자꾸 변화해요. 주기 t 가지고 자꾸 변하니까 이거 얼마야? 라고 하면 공평하게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여기 설명 최대값은 i0고 여기 i0가 빠졌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i0인데 여기서 커졌다 작아졌다니까 요 주기 평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얼마겠어요? 0 돼요. 0. 그래서 모든 전류는 평균하면 0이니까 이 교류의 전류는 0이야.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좀 많이 흐르기도 하고 좀 적게 흐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무엇 가지고 얘기해야 좋을 것 같으냐면 그냥 평균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제곱을 해서 평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의 제곱을 평균해 보겠어요. 제곱 평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I0 사인 제곱 사인 오메가 t 제곱을 평균하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평균하려니까 제로에서 t가 막 반복되니까 제로에서 t까지만 더한 다음에 t분의 1로 나눌 것 같으면 이거 평균 전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한 주기 동안 평균해서 그 주기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주기하고는 관계없이 2분의 I0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조금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적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보겠지만, 근데 이 전류의 제곱을 평균한 거를 전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전류 제곱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여기에 또 제곱근을 취하겠어요.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 전류라고 하는데, 여기 유효 전류를 RMS 이렇게 표시해요. 이 RMS는 뭐의 약자냐면 루트 민 스퀘어예요. 그래서 여기 스퀘어 한 것에 민, 거꾸로 이쪽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스퀘어 한 것에 평균을 취해서 제곱근을 따진다. 그래서 제곱, 평균, 제곱근 값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하니까, 우리말로는 복잡하니까 그냥 유효 전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I0 제곱을 루트를 씌울 것 같으면 루트 2분의 I0인데 그게 뭐예요? 루트 2분의 1은 0.707이니까 전류의 최대값에 0.707을 한 것이 유효 전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류 전류에서 자, 여기 지금 전류 10A 흘러라고 하면 그게 바로 유효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적분했는데 요거 여러분 아는 거지만 간단히 복습할 것 같으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적분하면 0돼요. 한 주기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주기가 2파이죠. 2파이 동안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돼요. 그런데 제곱을 해서 적분할 것 같으면 뭘 이용하냐면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라는 거 이용해요. 그러면 코사인 2세타를 여기 적분하면 뭐 되겠어요? 0돼요. 0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d세타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거 그냥 1을 d세타하면 2파이가 되죠. 2로 나눠서 그냥 파이가 돼요. 그래서 주기의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적분하면 주기의 딱 절반이 돼요. 주기에. 그래서 우리 오메가 t를 제로 t로 적분할 것 같으면 오메가 t가 바로 뭐였냐면 t분의 2파이 t였으니까 요거 t를 미분하면 요거 치환해가지고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역시 2파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 여기 그냥 여기 제곱한 게 아니니 그냥 하면 다 0이고, 그 다음에 제곱한 걸 할 것 같으면 요거 하면 이게 2분의 t가 되겠어요. 2분의 t에 대해서 t로 나누면 역시 또 2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주기의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적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효 전류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제곱도 2분의 t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똑같이 우리 저항이 있으면 저항 양단의 전위차, 이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 IR과 같죠. 사실은 여기에 교류 저항 회로에 저항 하나만 있으면 저항 양단의 전위차는 뭐하고 똑같아요? 기전력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한번 계산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저항 아래 교류 I가 흐를 때 전위차 VT는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RIT니까 RI0 이건 V0 사인 오메가 T에서 저항 양단의 전위차도 역시 똑같이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이게 저항 양단의 전위차도 위상이 전류하고 어때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사인 오메가 T니까. 그래서 요 놈의 전압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어떻게 평균하면 얼마 되겠어요? 0돼요. 그래서 이것도 뭘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유효값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RMS로. 그래서 그것도 계산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나가겠어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지금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바로 나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평균하면 0되고 유효값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V제곱을 제곱한 거를 평균하면 2분의 V제로 제곱이 나오고, 요걸 갖다가 루트를 씌울 것 같으면 역시 0.707 V0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압할 때도 보통 뭐가 220V야 라고 하면 이 220V도 유효값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은 유효 전위차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데 눈꽃만큼이라도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과 전류와 전이차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저항 회로만 있으면 직류에서는 우리 잘 알아요. 직류에서는 이 셋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V는 뭐 IR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죠. 그러면 교류 회로에서는 어떨까? 교류 회로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저항 R에 전류 I가 흐를 때 전이차란 여기서 요거 뺀 거예요. 근데 직류 회로에서는 V는 IR이었어요. 교류 회로에서는 시간 성립하니까 VT는 RIT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쪽도 평균하고 또 이쪽도 평균하면 다 0되죠. 그래서 이쪽도 유효값을 구하고 이쪽도 유효값을 구하기 전에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저대로 쓸 거는 최대값 사이에는 뭐가 만족해요? 최대값 사이에는 V0는 RI0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식 만족하죠. 최대값 사이에는. 그 다음에 유효값 사이에는 어떨까? 유효값 사이, 최대값은 이거 만족하고 유효값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 RMS를 구하면 똑같이 요놈의 RMS는 루트 2분의 2고 요놈도 두 개가 다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RMS 사이에도 다시 말하면 유효값 사이에도 직류와 똑같은 관계가 성립하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거 뭐든지 직류하고 다 똑같은 관계에 성립하는데 이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직류와 똑같은 경우가 성립하고 직류와 똑같은 경우가 교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물리량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딱 찾아내고 외우고 있으면 틀리지 않겠죠. 근데 V는 IR의 경우에는 이거는 똑같은 경우가 성립한다. 우리 이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류의 최대값이나 유효값 모두 직류회로와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교류 저항회로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무엇이 관심의 대상사냐면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무엇이 일어나요?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저항 지나가면서 써먹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모든 전기 장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열기다 그러면 교류 전류 저항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일률과 전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은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한 일의 총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좋은 기계고 나쁜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총량의 일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률은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일률이 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전력이 일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률은 일률인데 전력도 일률인데 어떤 힘에 의한 어떤 에너지에 의한 일이냐면 전기 에너지에 의한 일을 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냥 일률, 전기 에너지 일률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 일률을 전력이라고 그래요. 전기 에너지를 단위 시간 동안 쓰는 거. 여기 저항에 단위 시간 동안에 저항해서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전력이라고 그래요. 전력은 그냥 전기 에너지의 일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학기에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하면 물체 힘 F를 작용하면서 DR만큼 이동시키면 일대 물체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F도 DR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힘 곱하기 변이가 바로 1이죠. 그래서 여기 DW 이렇게 쓴 거는 요 조그만 일은 이동을 조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동시키면 요거 적분할 것 같으면 그냥 W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일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률이란 요거 일을 갖다가 그 일을 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일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요 우변에다가 DT로 나누는데 이 DT를 어디다 붙이는 게 좋냐면 D자 있는 데다 붙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DT분의 DR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속도지요. 속도. 그래서 F.V를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어떤 물체를 힘을 작용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끌고 가고 있으면 힘 곱하기 속도가 바로 일률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 전력 구하는 데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한 일인데 일률의 단위는 그것도 여기 안 나오네. 일률의 단위 여기서 안 나와.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 물체의 일을 한 비율인 전기력 일률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F도 DR로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 차이가 V인 곳을 전하 DQ가 이동하면 우리 전에 앞에서 바로 했어요. 그러면 한 일은 바로 뭐였냐면 DW는 V DQ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일률을 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DT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일률은 여기서 P는 DT분의 DW가 되는데 그때 DT분의 DQ가 바로 뭐예요? I죠. 그래서 VI가 바로 일률이 되는데 이 일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걸 전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 현상에서 일률은 또는 전력은 포텐셜 차이가 V이고 전압이 V이고 거기에 전류 I가 흐르면 VI가 바로 일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류 회로의 경우에는 V는 IR인데 전력은 그래서 V는 IR인데 여기서 직류회로는 V는 IR이니까 여기 VI에다가 뭔가 하나 대입하면 V는 IR을 대입하면 I제곱 R이 되고 그 다음에 I에다가 R분의 V를 대입하면 R분의 V제곱이 되죠. 여기는 지금 변수가 이제 3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양이 더 커지면 전력은 어떻게 될까 할 때 그때 그거를 잘 따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률이나 전력, 똑같은 단위예요. 이거의 단위는 뭘 쓰냐면 바로 뭘 써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하는 일률의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와트라고 그래요. 그 와트도 또 누구겠어요? 사람 이름이겠어요? 와트는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 제임스 와트 1학기 때 배운 18세기에 주로 활동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발명가이자 기계공학자로 열기관을 만들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열기관을 사실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최초로 만들어진 열기관이 아니라 뭐가 최초로 만들어진 거냐면 뉴커먼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커먼 기관은 밑에 있는 물을 갖다 이렇게 퍼올리는 이런 거에 썼어요. 근데 이걸 갖다 훨씬 효율이 좋게 전기기관으로 만들어서 1776년에 만들어가지고 이때 이게 바로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트는 자기 발명품을 상품화해서 크게 성공해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뒤로 만들어낸 발명품도 또 돈을 많이 벌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내놨지만 증기기관만큼 성공한 것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일률의 단위로 사용하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교류 저항의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직류에서는 어땠어요? 직류에서는 P는 VI였죠. 교류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이 전력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류 저항에서는 저항을 지나는 전류와 저항 양단의 전이차를 전이차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V가 이렇게 되면 I도 이렇게 똑같이 커졌다 작았다 그런다 그랬죠. 근데 두 개를 곱하면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있나? 전류는 이렇게 되고 전이차는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곱했어요. 이거 두 개 곱해야 되죠. 두 개 곱하면 전류와 전이차가 똑같이 0보다 컸다. 똑같이 0보다 작았다. 똑같이 0보다 컸다니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됐어요?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항상 0보다 커가지고 커졌다 작았다 하겠어요. 그럼 이게 딱 보니까 똑같이 사인, 코사인이나 코사인인데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사인, 코사인을 위로 좀 올렸죠. 위로 좀 올리고 주기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진동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평균해도 0이겠어요? 0이 아니겠어요? 이건 0이 아니죠. 그래서 교류 저항회로에서 전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냥 평균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제곱을 평균 그런 유효값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류, 전이차, 전력 사이 관계를 자,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직류회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항이 정해져 있을 때 전류가 2배가 흐르면 소비 전력은 4배가 된다. 저항이 정해져 있으면 요게 2배가 되면 전력은 4배가 돼요. 근데 저항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저항이 정해져 있을 때 전이차가 2배가 되면 저항은 일정한데 전이차가 2배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 전력은 4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을 이용할지 이런 조건을 잘 봐서 이용해야지 되겠어요. 전력에 대한 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본 다음에 이걸 해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류가 정해져 있을 때 전력은 저항에 비례한다. 전류가 정해져 있을 때 여기 안 변하면 저항에 비례해요. 전력은. 근데 만약에 또 하나 여기 그렇지. 전위차가 정해져 있으면 전위차가 안 변하면 저항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력이 저항에 비례하기도 하고 반비례하기도 하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조건이 뭐냐.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 그런 식인데 우리 교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류 회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류 회로의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 최대치는 P0는 R분의 V0 제곱인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 직류와 똑같은 식 만족하죠? 최대치는. 근데 이번에는 교류에서는 평균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평균 구하면 나중에 적분하는데 알 텐데 사인 제곱 오메가 t 요거 평균하니까 뭐가 됐어요? 2분의 1 나왔죠. 그래서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어요. 평균할 것 같으면 2분의 1이 있어가지고 최대값은 요거와 똑같은데 평균값은 직류의 경우와 다르죠. 여기 2분의 1이 붙었죠. 이거 아주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열이 소비됐는지 하면 요거 최대값을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평균값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평균값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전류값하고 전압값은 이게 전부 다 유효값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최대값이니까 이걸 무엇으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유효값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유효값으로 표시하면 요거 제로예요. 제로는 루트 2분의 V0고 IRMS 요거 RMS예요. RMS는 루트 2분의 V0고 IRMS는 루트 2분의 V0니까 이걸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RMS로 할 것 같으면 직류와 똑같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으로 표시하면 2분의 1이 붙지만 RMS로 표시할 것 같으면 직류와 똑같은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평균 전력을 유효 전위차, 유효 전류로 표현하면 직류 회로에서와 같이 똑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교류 저항 회로 여기까지 배우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배우면 좋겠어요? 교류 축전기 회로와 교류 인덕도 회로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기 전에 잠깐 예제를 하나 푼다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가 되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220V 전원에 100W짜리라고 표시된 전구를 꽂았다. 전구에 흐르는 유효 전류와 최대 전류를 구하라. 전구의 저항을 구하라. 머릿속에 이렇게 딱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여기서 집에 들어오는 220V 전원하면 이게 바로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유효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0W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전력의 평균값이죠. 전력의 평균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220V는 유효 전위차고 100W는 평균 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유효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유효 전류는 여기서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효 전류로 하면 직류에서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직류가 P는 VI였어요. 근데 우리 P 주어지고 V 주어졌으니까 I는 20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I는 어때요? I는 VRMS분의 P에서 220분의 100 해가지고 0.46 암페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효 전류와 최대 전류를 구하라. 유효 전류 알았으면 최대 전류 금방 할 수 있죠. 여기다 뭐 곱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이건 0.707분의 1이죠. 그래서 최대 전류는 루트 2 곱해가지고 루트 2는 1.414네. 1.414 곱할 것 같으면 0.46 하니까 0.65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구의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이용하면 좋을까? 우리 여기서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 주어진 걸로 저항 들어가서 표시하면 어떤 식이 있냐면 이 식이 있어요. 이 식. P는 R분의 V제곱이라고 그랬죠. 이거 직류에서 이 표현인데 RMS를 쓰면 직류와 똑같은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주어졌으니까 R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저항은 R은 P분의 V RMS 하니까 484옴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어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운 거 간단히 정리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균일한 자기장에서 회전은 폐회로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시간에 대해서 2제로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난 요거 보지도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알겠어요? 잘 외우고 있죠. 네. 그다음에 교류 기전력과 저항이 연결된 교류 저항 회로에 대한 키르호프 법칙은 직류 회로한 거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t 함수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교류 저항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사인 오메가 t니까 기전력하고 똑같아요. 기전력. 그다음에 최대값 사이에는 I0는 R분의 E0가 성립하죠.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전력과 전류가 똑같이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 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위상이 같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류 회로의 전류나 전위차는 평균하면 0돼 버리니까 제곱한 다음에 제곱권을 구하는 유효 전류와 유효 전위차로 표시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류 저항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이렇게 되는데 P0 사인 제곱 오메가 t인데 이걸 평균할 것 같으면 우리 RMS를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끝이네. 그래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